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 특별법에 나와 있는 문제나 지문들은 민법 총칙이나 물권 계약법에 있는 문제나 지문들하고 조금 달라요. 성격이 좀 어려워요. 표현들이. 그래서 쉽게 맞추기 좀 어려운 형식으로 나옵니다. 조문 자체도 어렵고요. 민법 조문보다 조문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판례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은 어떻게 보면 물권보다도 훨씬 어려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지. 나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가 나오면 경기를 일으켜. 난 맨날 틀려. 맨날 틀려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가등기담보법 저당권도 잘 모르는데 가등기 기본 저당권 기본 담보물권도 모르는데 무슨 특별한 담보물권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미리 한 수 접고 맞추면 좋고 안 되면 상관없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지. 그거 맞추겠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받아요? 아니 표정 보면 아니야. 받아. 맨날 보면 맨날 트니까 맨날 받아 보면. 그러지 마세요. 자, 일단 주임법 먼저 상임법까지 7번 또 나왔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서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소임차인 최우선 변제 안 된다 그랬죠. 1번 틀렸죠. 기억해야 됩니다. 2번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그랬고요. 주택이 경매되면 임차권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여기 대항력은 이제 앞에 저당권이었는 최선순위 대항력을 말합니다. 그 대항력인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번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않았다. 가장임대차겠죠. 여기 주임법 적용할 필요가 없지요. 우선 변제권 부여할 수 없다. 자,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3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8번에 1번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 인정된다 그랬어요.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증금 우선 변제권에 의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때 임차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법원에다가 나 보증금 배당해 주세요 청구했어요. 이 보증금을 법원에서 수령하려면 당연히 경락인에게 주택을 넘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인도는 조심하세요. 먼저 인도, 이건 틀입니다. 먼저 인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는 인도하겠다라는 증명. 그래서 내가 보증금을 법원에서 수령하면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겠다고 확인서, 이걸 공증받아서 그걸 보통 법원에 제출해서 보증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도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3번 임대인이 기간 만료 상당한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이거 틀렸죠? 주택임대차는 기간 만료 상당 기간이 아니라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 이렇게 되죠. 이게 법정갱신 요건이죠. 따라 3번 틀렸고요. 4번 법정갱신된 경우에 기간은 1년으로 보되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죠. 양당사자는이 아니라 임차인만 이렇게 되죠. 자, 5번 차임이 보증금 증액 얼마 초과 못하죠? 20분의 1이죠. 20분의 1. 주택임대차는 20분의 1 초과하지 못하죠. 9번에 1번 소액임차인은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권 갖추면 되죠. 그럼 우선 변제권 인정되고요. 2번 임차인이 2달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법정갱신 되지요. 기간은 2년이죠. 임차인만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3번은 다가구라고 되어 있죠. 지번만 기재하면 되죠. 그러니까 호수를 잘못 기재하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소액 임차인이요, 만약에 대항력권과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있어. 그러면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고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받고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임대차 계약의 주택 목적이 채권 회수예요. 가장 임대차죠. 주임법 적용 안 되고요.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되는 거 3번.
자, 10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1번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갱신 요구. 이렇게 되죠. 2번 3기가 아니라 2기죠. 주택임대차는 2기라 그랬습니다. 2기 연체했을 때 거절할 수 있고요. 3번 1회 하나씩 행사할 수 있고요. 4번 갱신 요구. 주택임대차는 기간은 2년으로 보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차임 및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죠. 그 정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저거 기본입니다. 11번 1번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그런데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임차권도 소멸하죠. 따라서 경락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임대주택의 실제 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해진 주민등록. 당연히 유효한 공시방법. 아니죠. 실제 그 표시와 일치해야 되죠. 전입신고할 때 공무상 주소지와 일치하게 신고해야 됩니다. 3번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죠. 최선순위 대항력을 말하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법원에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자, 이때 법원의 배당 요구가 기존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표시예요. 두 번째, 법원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요. 그 통지가 임대인한테 도달하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봅니다, 판례가. 그래서 법원이 배당 요구했고 법원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서 통지가 도달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4번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경락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번 주택 소유권이 이전돼서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되겠죠. 틀린 거 4번. 12번 또 나왔어요.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고, 이번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이 준용되고, 3번 주택이 경매됐다 기간 만료 전에도 배당을 요구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요. 5번 주택이 경매가 되면 임차권을 소멸하지만 대항력 갖춘 임차인,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은 다시 한번 최선순위, 배당을 요구 안 해서 보증금을 뭐 안 받았어, 그럼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3번. 자, 13번 최우선 변제권. 자, 오른쪽에 있는 거 개정된 거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나올 수 있어요. 개정됐기 때문에. 이걸 다이렉트로 물어보진 않아. 너 지문 한두 개 정도로 나올 수는 있단 말이죠. 자, 1번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주택 매각 전이 아니라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이 됐어.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해. 그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촉탁해서 경매 개시가 됐다라는 것을 기입등기해. 그거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은 2번 주택 경매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돼 있죠. 그럼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 3천만 원 이하야 되죠. 그중에 얼마까지? 4,300만 원까지. 자,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있어. 그런데 이 둘 다 소액 임차인이야. 그럼 각각 최우선 변제 받겠죠. 그런데 이 둘이 가정 공동 생활을 해. 이게 무슨 뜻이죠? 보증금을 쪼갠 거죠.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쪼갠 거예요. 임차인은 하는데 계약을 2개 한 거야. 가정 공동 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의 임차인이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합산해서 소액 임차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임차인이 2명 이상 있을 때 합산하는 게 아니라 2명 이상이고 플러스 가정 공동 생활. 그러면 보증금 합산. 여기에 들어가야 보증금을 합산하게 됩니다. 5번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소액임차는 최우선 변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3번이고요.
14번 주택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한다 그랬죠. 1번, 2번. 상속이 아니라 승계입니다. 반대 의사 표시할 수 있죠. 사망한 임차인 사망 후 1월 내에 반대 의사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있었는데 같이 안 살고 있어서 그럼 공동 승계한다 그랬죠. 반면에 3번 사망한 임차인과 함께 살던 상속인이 있어 그러면 승계 안 됩니다. 이런 거 승계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인들끼리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1, 2, 3, 4를 기억하자. 됐죠? 15번 주택분쟁조정위원회 뭐 나오긴 좀 어렵지만 혹시 몰라서 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자, 틀린 것을 골라라. 뭐 1번이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고요. 2번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조정을 마쳐라. 2번, 3번 30일번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고 조정이 되면 조정안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 5번 만약에 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시험 문제에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오른쪽 박스 안에 있는 조정사항인 거 아닌 거. 근데 이거 왜 나오긴 조금 어렵고요. 나오게 되면 15번에 5번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꼭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구두는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이걸 표시하지 않으면 거부한 걸로 본다. 7일 서면 거부 이렇게 딱 기억해 두세요. 7일 서면 거부 이렇게 그 정도만. 심의 조정사항 아닌 거 16번 뭐 이것도 나오긴 좀 어렵죠. 근데 거기 심의 조정사항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문으로 나올 게 뭐냐 답으로 나올 게 뭐 2번 같은 임차권 승계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은 법에 있는 대로 적용되지 이런 거 가지고 주택임차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조정이에요. 근데 임차권 승계는 임차인 사망했을 때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 간의 분쟁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정사항이 아니다. 조심하실 거고 3번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부담 이것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이라는 거 그 정도. 15, 16번은 한번 눈 확인하는 걸로 끝나면 됩니다. 17번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주택을 보증금 5천만 원 기간을 입주일부터 1년으로 계약을 했고 보증금 받고 주택을 인도했고 주택을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자, 기간 1년이죠. 2년으로 보죠. 다만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죠. 2번 주택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되기 전에 을이 주택 주소의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 인정되죠. 그러니까 주택 양수인 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3번 갑을 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 주택의 정을 위한 저당권이 설정됐다. 당연히 임차인이 먼저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으니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겠지. 4번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게 된 후 병이 주택을 양수했다. 종료한 후 을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병에게. 병 또는 갑에게 아니라 병에게. 병이 승계했으니까 병에게. 4번이 틀렸고요. 5번 을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 승계한다 그랬죠? 단독 승계하게 됩니다. 틀린 거 4번. 18번도 있네. 보증금 1억 6천만 원, 차임 매월 100만 원, 기간 2년. 1. 을이 주민등록 옮겼죠.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 있지. 따라서 병이 주택을 샀다. 병은 임대인지를 승계한다. 즉 을은 병이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주택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자, 2번 을이 주민등록을 옮긴 후 병이 주택을 샀다. 보증금 반환 누가 해야 된다? 병에게. 갑에게는 안 되고 병에게. 2번 X. 3번 2월분 연체했죠. 2기 연체죠. 매달 주기로 했는데 2달분을 연체했으니까 2기 연체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4번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을은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으니까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을 못하고 배당 요구서 배당을 받겠죠. 우선 변제 받아야죠. 그런데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증금이 1억 6천이죠. 대한민국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는 안 되지.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겠죠. 정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는 없죠. 정보다 우선해서 받으려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돼야 되는데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려면 보증금이 일정 이하여야 되죠. 제일 큰 금액이 얼마였어요? 1억 5천. 근데 1억 6천이잖아. 걔는 그냥 우선 변제권만 있지. 최우선 변제권 없고. 따라서 정보다 우선 변제 받을 길은 없어요. 그죠? 예? 네? 정보다 우선 변제 받으려면 최우선 변제권. 근데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되니까. 5번. 을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습니다. 사실은 배우자가 승계한다 그랬습니다. 자, 상가건물 1번.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어요. 월차임에다 배꼽해야 되죠. 그래서 환산보증을 가지고 상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2번. 상가건물 임차의 계약갱신 요구권은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한다 그랬고요. 3번 이런 거 없죠? 그죠? 상가건물은 가정공동생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임차권 승계 같은 것도 없습니다. 3번 X. 4번 최우선 변제권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경매대가의 2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권 인정되고요.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1년으로 보죠. 그리고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고.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보증금이 5억이고요. 월세가 300만 원이요. 그럼 환산보증금이 얼마예요? 8억이죠. 상위법 적용 되지요. 서울 9억 이하라 그랬으니까 상위법 적용된다. 자, 이번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법정갱신 되지요. 이때 기간은 1년으로 보죠. 2번 틀렸죠. 기간 1년으로 본다. (3번) 보증금이 서울시에서 6,500만 원 이하예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증금 6,500만 원 이하라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야 돼요? 대항력 갖춰야 되죠. 대항력 갖춰야 되죠. 답이 5번으로 되어 있지만 3번입니다. 3번. 4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요. 법 시행 이후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뭐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자, 5번. 보증금을 월 단위 차이로 바꿀 때요. 일할 2푼이죠. 일할 2푼. 일할 2푼. 또는 한구정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낮은 거죠. 일할이 아니라 일할 2푼. 그런 거 3번. 자, 3번. 틀린 것을 조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맞추면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요. 그죠? 그런데 확정일자라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있는가? 대항력권 플러스 확정일자. 디귿. 임차인이 원하는 한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 아니죠. 보장은 1년밖에 안 되죠. 계약 갱신 요건에 한 10년은 뭐죠? 계약 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 초과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갱신 요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0년이지 10년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장은 1년 최단 기간. 차임 증감 청구는 6개월 단위로 아니죠. 계약 후나 증액 후 1년 내는 못한다 그랬고요. 민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최우선 변제권 말하는 거죠. 경매 신청 듣기 전까지 대항력권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 인정될 것이고요. 4번 갱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간 만료 상당 기간이 아니라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죠.
2번 연속도는 통산 3기연체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죠. 3기연체니까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틀렸고요. 3번 계약갱신 요건 요게 답이죠. 최초 임대차 기한을 포함, 간혹 가다가 제외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 전체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4번 임대인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전차인은 직접 계약갱신 요구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뢰인 계약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 갑이 을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 을이 전대. 전대일 때 갑이 동의. 근데 얘가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 안 하고 있어. 그럼 얘가 대신 행사해야죠. 상가 건물 적법 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법법 13조에 보면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갱신되는 경우 동일 조건이죠. 다만 차임이 보증금만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 거 3번. 자, 5번 상가 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 자, 1번은 포인트가 중대한 과실이죠. 2번은 무단전대, 3번 3기연체, 4번 목적물의 멸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5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기간 등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그 다음에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철거라 그랬죠. 이렇게 내요. 치사하게. 그래서 아까 상가 건물의 경우 1, 3, 5, 7을 기억하자 그랬죠. 3기연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일부 철거가 아니라. 답 5번. 6번의 기억.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확정일자. 그렇죠? 이때 사업자 등록은 존속 요건이죠. 우선 변제 받으려면 언제까지 유지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래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5번은 공장이죠. 근데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영업 활동하고 있죠. 뭐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딕은 나왔네. 최초 상가 건물 임대 제한을 제외가 아니라 포함. 제외가 아니라 이걸 포함. 해서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이런 것들이 눈에 팍팍 들어와야 돼. 실제로 치사하게 내요. 특별법은. 지문 자체를. 리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 자, 미음. 세 번째 줄 보니까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라고 돼 있죠. 이거 원래 상인법 적용 안 되죠. 다만 그 중에서 뭐 대항력, 갱신요구, 권리금 회수 3기연체 해지, 표준계약서 5가지는 초과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 기억, 미음 2개. 7번에 1번은 권리금의 뜻이고요. 2번은 권리금 계약의 뜻이고요.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기존 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말하는 거고요. 3번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6개월이라고 해야죠.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4번은 임차인이 1년 6개월 동안 건물을 놀리고 있었어. 그러면 갱신 요구,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5번, 만약에 방해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랬죠.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그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8번에 1번은 그냥 읽어보세요. 손해배상액은 둘 중에 낮은 금액. 두 개를 비교하죠. 하나가 뭐예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보증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거. 그게 손해배상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2번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라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해서 사용 권장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 평가 기준을 고시한다고 그랬고요.
4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누가 작성? 법무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서 4번 틀렸고요. 5번 3기죠. 해지할 수 있고요. 9번 주임법과 상임법을 비교했다. 틀린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최단기간, 제한 동일해요?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 자, 2번 계약갱신 요건 인정되는 거 동일하죠? 월 단위 채임 전환 비율 다르죠? 주임법 1할과 기준금리 더하기 2%, 상임법은 1할 2푼과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하여 일부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동일하죠? 4번도 옳은 지문, 2번도 옳은 지문, 4번도 옳은 지문. 5번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는 범위 다르죠? 다르잖아. 다르잖아. 기준 금액도 다르고 일정액도 다르고. 자, 옳은 거 2번, 4번.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자주 나오는 것만 체크해서 머릿속에 암기한다 그랬어요. 먼저 1번. 자, 갑이요. 아파트 소유자인데 관리비를 연체했어. 그리고 이사를 가버렸어. 새로운 소유자가 이 갑이 연체한 관리비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한다 안 한다? 쪼개야 된다 그랬죠.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 전유부분 관리비나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관리비라고 하면 안 되고요. 공용부분 관리비. 그러니까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을에게 체납관리비, 얘가 체납한 걸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이 있어. 그 관리규약이 여기 하나여 유효.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서 유효. 이렇게 되겠죠. 기존 관리규약에 얘가 체납한 걸 얘가 승계한다고 돼 있어. 근데 얘는 요것만 승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유효. 요거.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서 유효. 이렇게 되겠죠. 2번 연체료는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자, 3번 암기합니다. 공용부분이라고 복도계단을 말하죠. 그 변경을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 4분의 3이었었어요. 3분의 2로 변경했어요. 나올 때가 됐어요. 3분의 2.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4번 101호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라고 하죠. 그 대지에 관한 권리 요것만 따로 처분할 수 없다. 단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처분할 수 있다. 대지에 관한 권리만 분리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은 공용부분 변경 중에서 건물의 노후와 억제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소유권의 범위 따위를 변동시키는 것. 이건 거의 뭐 재건축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4. 3번과 5번을 구별하자. 공용부분 변경이 두 개입니다. 원칙이 3분의 2. 단 5번 같은 경우는 거의 재건축에 가까운 공용부분의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5분의 4. 5분의 4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용부분은 당연히 전유부분, 공용부분은 복도계단처럼 구조상, 형상, 독립성이 없죠. 다만 이 공용부분에는 복도계단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외관상 전유부분처럼 보이지만 규약으로 공용부분을 한 곳이 있어요. 이건 이제 규약상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전유부분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일단 기존 요건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전유부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유부분이란 건 기본 요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필요한 거예요. 2번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 같은 공용부분 일부를 아무런 권한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럼 다른 구분 소유자는 임료 상당의 손해가 있는 거냐? 아닙니다. 공용부분은 임대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같은 건 없는 겁니다. 손해 없는 거예요. 임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번 대지에 관한 권리는 꼭 소유권만 되는 거 아닙니다.
자, 4번 집합건물관리단은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비법인 사단을 말하게 됩니다. 자, 구분 건물이 아직 아파트가 완공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 골격만 갖춘 상태에서 외부에다가 분양 광고를 딱 했어요. 이 분양 광고가 뭐예요? 구, 분, 행, 위. 이 구분행위가 있으면 나중에 건물이 완공된 때 등기 없이도 각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이 판례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도 그 각각의 층을 구분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표시가 되면 그게 뭐가 된다? 구분 행위. 이렇게 됩니다. 구분 행위. 3번에 1번은 몰라도 되고요. 2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췄다고 돼 있죠. 그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3번 대지사용권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죠. 아까 분리처분 못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4번 몰라도 되고요. 자, 5번 공용보호에 관한 지분 어때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 가액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 면적 비율. 그런 거 조심하시면 돼. 4번 와, 이렇게 집합 건물 뽑으면요 지문이 막 그지같이 길게 나올 때가 있어요. 다 판례야. 판례. 자, 1번 압축합니다. 두 번째 줄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이라고. 세 번째 줄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거기 포인트죠. 101호에 설정된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됐죠. 그죠? 2번 몰라도 되고요. 3번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전 구분 사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 규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 관리 규약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서 유효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3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4번 몰라도 되고요. 자, 5번 일동 등기된 기존 건물이 증축됐고 증축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개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 그럼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갑이 건물을 증축했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그럼 요거 갑이 부합시켜서 전체를 한동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고요. 각각 구분 소유할 수도 있죠. 그럼 건물 지은 사람 마음이지. 그 소유자의 의사에 따르게 되겠죠. 따라서 세 번째 줄 구분 건물이 되려면 얘가 따로 여길 분양한다는 등 구분 행위가 있어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자, 5번에 1번 관리단 별도의 조직행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2번. 자, 아까요. 갑이 관리비를 연체했을 때 을이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한다 그랬죠. 근데 얘가 이걸 또 팔았어. 그럼 얘도 승계하겠죠.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한 걸 얘가 납부하지 않고 또 팔아버렸어. 그럼 얘도 승계하는데 이때 갑이나 을은 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면책되느냐? 안 돼요. 중첩적으로 승계해요. 그 말은 관리단 입장에서는 한 놈만 잡아서 폐문되는 거야. 한 놈만. 누구든지 한 놈 잡아가지고 내놔. 중첩적 승계. 면책적이 아니라 중첩적 승계. 2번 세 번째 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돼 있죠? 중첩적으로. 자, 3번 여러 개의 전유부로 통하는 복도계단. 당연히 공용부분이죠. 여기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이건 당연히. 자, 4번 아까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못한다 그랬죠. 분리처분하려면 규약에서 정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규약이 정함이 없어. 그럼 분리처분 금지됐죠. 근데 이걸 분리해서 팔아먹었어. 근데 얘는 이 땅이 집합건물 대지임을 몰라. 그냥 땅인 줄 알았어.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즉 분리처분이 금지가 돼 있어. 이거를 등기를 하지 않으면 땅만 산 사람, 이 땅이 집합건물 대지임을 모르고 산 사람, 이 사람한테는 대항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4번입니다. 전유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있다는 말은 규약에서 분리처분을 안 정해놨어요. 그럼 분리처분이 금지가 되죠.
근데 그게 등기가 안 돼 있어. 전유분과 대지상권 분리처분하지 못한다가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러고 나서 땅만 샀을 때 얘는 이 땅이 집합건물 대지인 걸 모르고 샀어. 그럴 때는 대항을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4번은 간단하게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등기하지 않으면이라고 돼 있죠. 그럼 끝부분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5번은 뭐 몰라도 되고요. 6번에 1번 중요하죠. 공용부분 즉 복도계단에 관한 물권 득실 변경. 복도계단에 관한 물권이 뭐예요? 공유지분권. 이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자체가 불가하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2번 본거. 3번 대지 분할 금지. 공용부분 분할 금지. 대지 분할 금지. 4번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수의자 전원 공유. 다만 일부 구분수의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게 명백해. 그러면 그 일부 구분수의자의 공유 이렇게 되겠지. 1, 2, 3, 4 정도. 5번은요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분수의자가 내력벽 따위를 철거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전체 건물 구조에 영향을 주죠. 그런 걸 말합니다. 구분수의자가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재 위반해서 공동생활 유지가 심히 곤란하다. 그러면 그거 금지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누가 하느냐만 기억하면. 두 번째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에서 지정된 구분소유자. 아무나 개나 서나 나서지 말아라. 관리인이나 관리단 집회에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너무 심하면 그 전유분에 대한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소유자. 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것만. 7번 1번 건물의 일부가 구분소유권에 객체가 되려면 일단 뭘 갖춰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이렇게 되죠. 자 2번은 됐고 3번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구분 소유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그랬죠. 자, 4번 아파트 관리규약에 체납관리비 승계 규정이 있다. 뭐라 그랬죠? 세 번째 줄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만 승계한다. 그죠? 자, 5번 대지사용권은 꼭 소유권일 필요는 없다.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된다. 8번 1번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은 절대로 분리처분 금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없다. 아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규약에서 분리처분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분소유권과 복도 계단에 관한 권리는 절대로 분리처분 금지. 절대로. 1번 X. 2번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 새로 이사온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복도 계단에 관한 수선비. 공용부분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관한 채권. 새로 이사한 사람한테 내놔. 청구할 수 있다. 자, 공용부분의 사용은 어떻게 하죠? 용도에 따라. 공용부분 사용 어떻게 한다고요? 용도에 따라. 지분 비율 아니야. 용도에 따라. 기억해야 돼, 이거. 우리 민법상 공유물은 어땠어요?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기죠. 근데 공용부분은 용도에 따라. 지분 비율 아니고요. 자, 4번 공용부분 변경이라고 돼 있죠. 아까 얼마였죠? 3분의 2. 예, 3분의 2. 전원동의가 아니라. 5번 본거 전원공유가 원칙. 9번에 1번 됐고 2번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라고 돼 있죠. 등기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3번 갑이요 상속인 없이 사망해요. 그럼 구분소유권 어떻게 되죠? 이 소유권은 얘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국유. 무주의 부동산이니까 뭐라고요? 국유. 그럼 복도계단에 관한 권리나 대지사용권은 같이 국유. 그러니까 민법 267조 공유자 증인이 사망했을 때 그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기속한다. 이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공용분에 관한 권리 공유지분권, 대지에 관한 권리 원칙적 공유지분권 이거 다 구분소유권과 함께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유가 됩니다. 국유. 따라 3번 X. 3번은 민법 267조인데요. 267조, 즉 지분의 탄력성, 이건 집합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됐고요. 5번
아까 대지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지 분할 금지. 10번에 1번.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형성 독립성을 갖고 있다. 소유자는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고 각 부분을 구분 소유할 수도 있고 따라서 1번 X. 2번.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은 각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다. 맞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 공용 부분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할 금지. 3번.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지고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5번. 집합건물 전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뭐가 승계된다고?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된다고.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11번에 1번 됐고요. 2번. 분양자가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전유 부분이 세 번째 줄 경매됐어요. 그럼 경락인은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도 취득한다? 대지상권도 취득한다. 3번. 관리단은 아까 뭐라 그랬죠?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당연히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반드시 있어. 하지만 관리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 관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아파트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뭔가 물이 줄줄새 뭐가 하자가 있죠. 그죠? 이때 이 하자 뜯어보기 전에는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하자인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하자인지 알 수가 없죠. 이때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2번에 1번 구분 소유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명. 그러면 그 이상이면 관리는 선임 해야 되고요. 관리는 꼭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요.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몇 년?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정기관리단 집회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내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구분 소유자,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과 해임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해임하는 게 원칙. 단, 해임에 관해서 특별한 게 하나 있죠.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죠. 5번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3번에 1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뭐 몇 인 이상 이런 거 없어요. 두어야 한다도 아니고요.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4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그다음 관리위원회 임기라고 되어 있죠. 관리위원회 위원회 임기 아까 관리인하고 똑같아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즉 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14번에 1번은 됐고요. 2번 전유 부분이 수인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집회 소집 통지라고 되어 있죠. 자, 101호를요.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단 집회 소집이 되네? 그럼 얘네들은 참가해가지고 의결권 행사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의 전유 부분에 구분 소유자가 여러 있을 때 그놈들이 다 와가지고 의결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결권 행사자 1인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의결권 전유 부분이 수인 공유일 때 의결권 행사자 1인
이 참가해야 되고 그놈한테 통지하는 그놈한테 1인 정하고 그놈한테 소집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인 정하는 게 중요해요. 전유분이 수인 공유에 속할 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경우 반드시 의결권에서 1인을 정해서 소집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는 소집이 일주일 전에 구분 소유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걸 소집 절차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생략하고 소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전원동의. 구분 소유자 전원동의가 있으면 요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소집할 수 있습니다. 3번 X. 음. 2번, 3번 정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됐어요? 몰라도 돼요. 안 나와. 안 나오겠지. 16번도 됐어. 에이. 지들끼리 알아서 조정하라 그래. 이런 것까지 우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모르는데 뭐 됐어. 됐어. 안 나와. 나머지 대해서 장을 지죠. 됐어. 자, 가등기 담보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근데 가등기 담보는 일단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려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그리고 갑은 담보물을 제공해. 그리고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해. 이거는 이제 무슨 대물변제 예약 이렇게 불러요. 내가 돈 못 갚으면 소유권 넘겨줄게 이렇게 예약을 해. 자, 첫째, 을이 갖고 있는 게 빌려준 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품 대금, 매매 대금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을이 갖고 있는 게 빌려준 돈이어야 돼. 물품 대금 채권, 유류 대금 채권, 공사 대금 채권 이거 안 돼. 이거 가등기담법 적용 안 돼.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돈을 못 갚으면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대물변제 예약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예약을 할 당시에 이 목적물의 가액이 빌려준 돈과 이자의 합을 초과해야 돼. 나아가 이 목적물의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 저당권자가. 그럼 그는 꼭 뺀 나머지 가액이 원본과 이자를 초과해야 돼. 그럴 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요 놈 이름으로 가등기랑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4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 4가지 요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았을 때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귀속청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귀속청산 절차 큰 흐름 변제기가 됐어. 돈 안 갚아. 그래서 을은 안 되겠다. 나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라고 통지를 해. 누구한테? 채무자 등에게. 이때 채무자 등이 셋 있죠.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 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하고 2달 기다려줘야 된다 그랬죠. 청산기간이라고 해요. 이 2달 동안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청산기간 경과 후에 을은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이 기본적인 절차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지문들이 몇 개가 딱 정해져 있어.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지문인지 그거를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1번. 가등기 담보권의 관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쳤으나 청산금 평가액의 산정이 잘못이 있어. 그러면 정당하게 청산금을 산정해서 새로 통지? 아니에요. 통지 자체는요. 주관적 평가액에도 상관없어요. 이 실행 통지할 때 얘가 청산금을 통지해요. 이때 통지할 때 청산금은요. 을이 자기 맘대로 평가해도 상관없어요. 통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따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가 됩니다. 정당한 청산금을 산정해서 새로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청산기간을 거치지 않는 한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 X. 통지 자체는 주관적 통지여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지급하는 청산금만 정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지 않은 청산금이었다 해서 다시 통지하고 청산기간을 지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1번에서 포인트는 통지 당시 청산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평가된 객관적 청산금일 필요는 없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2번은 됐고요. 3번 봅니다.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채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이전하되 일정 기간 내 원리금을 변제할 때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돼 있죠. 이게 대물변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 양도담보죠. 근데 약정 당시 부동산 시가가 원리금에 비달해. 그럼 가등기담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4번 됐고 5번. 가등기 담보 등의 합법에서 정한 정산 또는 청산 절차. 이게 뭐예요? 이거 통지와 두 달. 이거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거치지 않고 아무리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했다 하더라도 무효.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가등기 담보법의 핵심이 이거예요. 통지와 두 달. 핵심이. 그러니까 무효인데 다만 요 상태에서 통지하고 두 달이 지났어. 그럼 무효였던 등기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무효였던 등기가 유효가 됩니다. 거기 5번. 5번도 좀 기억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2번에 1번.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액을 통지. 괜찮죠? 주관적 평가액의 통지라도 통지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1번 틀렸죠. 2번 됐고요. 3번도 됐고 4번 가등기담보법은 재산권 이전 예약 당시 그 재산권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요거 빼야 된다 그랬죠. 목적물 가액이 5억 선순위 권리자가 3억짜리 채권자가 있어. 그럼 이 목적물 가액은 5억에서 3억이면 2억만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빌려주는 게 3억이야. 그럼 이게 더 크죠. 가등기담보법 적용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재산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 합을 초과할 때만 적용이 된다. 이게 옳은지면 딱 되겠죠. 옳은지면 되겠죠. 그래서 1번하고 4번 확인하시고 5번은 소비대차에 기초한 차용금한 채무 이외의 채무라고 돼 있죠. 공사대금 채무 같은 거. 이거 가등기담보법 적용되지 않는다. 3번에 1번 가등기담보법은 세 가지.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자, 2번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려면 채무자, 채권자 이름이 등기돼야 된다 그랬죠.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럼 가등기담보법은 적용 안 되죠. 자, 3번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청산 말고요. 저당권자처럼 경매할 수도 있죠. 가등기담보법은 기본적으로 저당권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처럼 경매에 의한 실행 방법도 인정됩니다. 자, 됐고요. 4번 됐고 5번. 가등기담보권자가 통지와 청산을 거쳐서 본등기하면 뭘 해요?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본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자, 4번. 자, 청산기간 내에는요.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요. 채무자도 청산금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면 안 되죠. 왜?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가등기담보권자 말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이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에 대한 우선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청산기간 내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줘버리거나 채무자가 청산금 권리를 타인에게 넘겼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찍소리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1번. 자, 2번.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경매 개시가 됐죠. 경매가 되면요. 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한때 저당권 등기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따라 배당받고 소멸합니다. 그리고 끝. 따라서 더 이상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줄에 보면 경매 개시 결정 있죠? 그럼 가등기 담보권은 더 이상 이 귀속 청산 절차를 실행을 못해요.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소멸하게 됩니다. 2번 틀렸고요. 자, 3번 중요하죠? 채무자는요, 청산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요,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돈을 갚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3번이죠. 다만 변제기를 경과하고 10년이 지나거나
단 변제기를 경과하고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이때는 3번 안 됩니다. 말소 청구 못한다. 이때는 더 이상 돈 갖고 말소 청구 못합니다. 4번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경매가 됐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그랬고요. 자, 5번 아까 주관적 평가에게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단 청산금이 만약에 없으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 그래서 이 통지는 통지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 그래서 청산금 통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통지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도. 자, 5번에 1번은 두 번째 줄 매매대금 채권 담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근데 얘는 얘보다 후순이죠. 후순이에요. 자, 나중에 우리 가백에 청산금을 줄 때 그 청산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청산금 범위에서 나 보증금 줄 때까지는 물건 명도 못해라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거기 2번인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동시 항변권이라는 게 있다. 3번은 됐고요. 4번 가등기 담보권 실행 통지에 상대방이 여럿 있다고 돼 있죠. 누구예요? 채무자, 무상보증인, 제3책자. 전원에게 통지해야 돼요. 한 놈이라도 누락하면 청산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통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됩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6번, 1번 공사자금 채권이라고 돼 있죠.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목적물을 대신 넘겨주겠다는 예약 당시 가액이 원리금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니까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아까 채권자가 청산금을 통지한다 그랬죠. 자, 이때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액수가 과다하다고 다투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다투지 못해요.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액수가 과다했다는 이유로 그 액수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는 다툴 수 있는데 채권자는 안 돼. 자, 5번 채권자가 담보권을 시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랬죠. 자, 채무자 등 세 사람, 채무자, 무상보증인, 제3취득자. 7번에 1번 아까 앞에서 봤었어요. 예약 당시 재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번 매매대금 지급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된다. 3번 가등기 부동산에 경매가 됐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4번 두 번째 줄 변제기 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2달 지나야 되고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고. 그 다음에 이 후순위 권리자들이 만약에 있다. 얘네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행사할 수 있는데 하나가 청산기간에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직접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 그게 5번이죠. 후순위 권리자는 통지된 청산금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행사해요? 청산기간이 지나면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직접 청산금 범위 내에서 나 보증금 돌려주세요. 나 돈 갚아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자, 8번 1번 봤던 거고요. 2번 몰라도 되고요. 3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 평가에게 미치지 못해도 통제 효력 있고 청산기간 경과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아까 채무자는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돈을 갚고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또 있어요. 나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본등기 못 해줘! 라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동시 항변권이 있죠. 4번. 자, 5번 제일 중요하죠.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을 통지받았는데 불만이 있어. 그럼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바로 목적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9번 1번 담보권자는 청산 절차도 할 수 있고 경매 신청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1번 틀렸고요. 2번 통지하고 2달 지나야 되죠. 그죠? 통지하고 2달 지나라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봤던 거고요. 자, 10번 1번 가등기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돼 있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 360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이 경매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원본, 이자, 위약금 특약과 등기돼 있으면 위약금, 연체이자, 저당권 실행비용 뭐 이런 것들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가등기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저당권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 360조를 가등기 담보법에 준용하고 있어요. 같다. 2번, 3번 본 거고요. 자, 5번 봅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변제기 도래 전에는 경매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아까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 도래 전에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1번, 1번 또 나왔어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가 청산의 권리를 양도했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번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 없다. 4번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자신의 채무액을 변제하고 가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경과한 후에 하나가 아니라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도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12번. 12번에 3번. 자, 아까 청산기간은 몇 달이에요? 2달이죠. 이 2달을 왜 주는 거죠? 채무자한테 돈 갚을 수 있는 기회를 2달을 주는 거예요. 이걸 단축시켜. 채무자한테 불리하죠? 무효. 이걸 늘려. 유효. 이걸 1달로 줄여. 그럼 무효. 3달로 늘려. 유효. 이렇게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3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13번 1. 후순위 권리자는 또 나왔어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변제기 도래 전에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2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하지 않았어요. 통지하지 않았으면 청산기간이 경과 안 되죠. 그럼 아무리 청산금을 줬다 하더라도 본등기 청구를 못하고 본등기 하더라도 무효라 그랬으니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죠. 3번은 처분 청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안 돼요. 귀속 청산만 됩니다. 처분 청산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팔아가지고 판 돈으로 채권을 청산하는 걸 말해요. 이거 안 돼요. 가등기 담보법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청산하는 것만 인정합니다. 귀속 청산만 인정되고요. 처분 청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4번 목적 부동산 평가액이 채권에게 미달해서 청산금이 없으면 통지 안 해도 돼요? 없으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 그랬죠. 자, 5번 가등기가 되어 있는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는 목적물이 가등기권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최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너 가등기가 담보권자라면 채권액을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너는 배당 못 받는다.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 경매법원에 채권 신고한 경우에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채권 신고한 경우에만. 자, 최근에 가등기 담보법에 14번처럼 사례 형태로 간혹 나와요. 갑은 을이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건물을 물상 보호지로서 양도담보에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병이 양도담보권자죠. 을이 채무자고요. 병은 양도담보권자, 가등기 담보권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갑은 물상 보증인입니다. 그죠? 을이 채무자, 갑은 물상 보증인, 병이 채권자 겸 양도담보권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병의 처분 행위가 변제기 도래 후 청산 절차를 거쳐서 행해졌다. 변제기 도래 후 청산 절차를 거쳤다는 건 병이 뭘 취득했다는 거예요? 소유권. 그럼 그 처분은 유효하죠. 그죠? 자, 목적물 가액이 채권액을 상회해. 목적물 가액은 5억, 채권액은 3억. 그러면 을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본등기 거절할 수 있죠. 목적물의 소유자는 갑이니까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나서 못 넘겨줘, 인도 못해, 거절할 수 있을 겁니다. 3번 변제기 후 청산 절차를 거친 병의 처분. 괜찮죠? 아까 뭐라 했어요? 변제기를 거쳤고 청산 절차를 거쳤으면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처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병이 소유권자니까. 만약에 을이 병에 대한 채무 변제기 전에 병이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하고, 두 번째, 누가 소유권 상실했어요? 갑이. 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죠. 5번, 을의 병에 대한 채무 변제기 전에 행해진 병의 처분. 부당하죠. 하지만 선의의 정은 뭐 한다고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일단 부동산 실거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타인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주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되는 게 있죠. 되는 게 있어요. 오른쪽 박스부터 보세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금지해요. 명의신탁 약정이 뭐예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리는 약정. 이거 금지한다. 그런데 금지되지 않는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있더라고요. 오른쪽 보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의 이름을 가등이나 소유권 등기한 경우, 기억에 있죠. 그 다음에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구분소유 조건이요. 땅을 하나를 공유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가운데 경계 펴지고 특정 부분을 각각 단독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마지막으로 신탁법상 신탁 등기된 경우. 이 세 가지는 아예 부동산 실거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세 가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가 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문이요. 또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게 또 세 가지가 있죠. 종중, 법률은 배우자, 종교단체. 네, 세 가지. 그거는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그 이외에는 명의신탁 금지죠. 수탁자 명의 등기도 금지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하지만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1번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되죠.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가 되어 있다. 이거는 부실법에서 금지되는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죠. 3번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매매계약이죠. 거기서 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있다는 건 계약명의신탁을 말합니다. 자, 갑이 을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 약정. 그리고 갑이 을에게 돈을 줘 매매대금. 그리고 을이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받았어. 이런 걸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아까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그랬고 매수인 등기 무효라고 그랬죠. 근데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이거는 무효지만 요 경우 매도인이 선이라면 유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이게 계약명의신탁이죠. 그러니까 3번 부동산에 관한 물건 취득을 위한 계약, 즉 매매계약에서 수탁자가 일방당사자 매수인, 수탁자가 매수인.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방당사자 매도인.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선의. 그럼 매매 유효, 등기 유효, 명의신탁 약정은 그냥 무효고, 따라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유효다 라고 해야죠.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요,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등기 해놓은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담보 목적 가등기 말고.
5번은 됐고요. 자, 2번, 1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은 경우 뭐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채무 변제라고 돼 있으니까 가기 담보, 양도 담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 법이 금지하는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번 명의상 약정 무효와 등기 무효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랬습니다. 자, 3장은 계약명의 신탁이라고 돼 있죠. 계약명의 신탁 이거죠. 매도인이 선이래요. 선이래요. 매도인이 선이. 그럼 약정은 무효입니다. 근데 물권 변동은 유효. 물권 변동은 유효. 3장은 계약명의 알았다고 돼 있군요. 무효. 선일 때만 유효. 알았으니까 무효. 자, 4번 종중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로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고 돼 있죠. 그럼 약정 유효, 등기 유효. 부실법 적용 안 되니까. 5번은 수탁자 뜻이니까 몰라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3, 4, 5번 된다. 다 필요 없고요. 5번도 됐고요. 자, 이제 부실법에서 뭐 올해도 뻔합니다. 나오는 게 둘 중에 하나죠. 380페이지를 보면 심심한 분들은 3, 4, 5번 풀어보셔도 돼요. 근데 심심할 때만. 6번 갑은 을소유 부동산을 사려고 마음먹고 다만 세금관계 등을 이유로 인척인 병의 이름을 빌려. 자, 갑이 누구 이름을 빌렸어요? 병의 이름을 빌렸어요. 그 말은 갑과 병 사이에 뭐가 있다?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 그 다음에 갑은 을과 계약했죠. 두 번째 줄 보니까 끝에 을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고 갑이 을과 계약을 하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라고. 이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죠.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신탁자가 매수인이잖아요. 그럼 이거 무효 무조건. 이것도 무효 무조건. 근데 이건 유효. 자, 이게 무효라면 소유권은 얘한테 있는 거죠. 그게 일단 포인트죠. 소유권은 얘한테 있다. 이건 무효다. 그래서 1. 갑병 간의 명의상약정은 무효고 2번 병등기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고 3번 을이 소유자니까 을은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매매는 무효가 아니잖아. 4번 틀렸죠. 그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말소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5번 이렇게 나오죠. 7번 갑은 병소유 땅을 산 다음에 자, 갑이 병소유 땅을 샀어요. 갑의 부탁에 따라서 직접 을에게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서 직접 을에게 등기를 넘겨 이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매 유효 똑같은 거예요. 사람만 조심하시면 되죠. 1번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소멸했어요? 아니 매매가 유효인데 뭘 소멸해? 아까 뭐라 했어요? 매매가 유효니까 갑은 여전히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갑은 병 맞나? 그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1번 X. 그래서 2번 그리고 2번 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얘가 소유자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3번 대내외적으로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 대내외적으로 병이 소유자. 을등기 무효라니까. 4번 병이 명탁 사실을 몰라. 알든 모르든 매매는 어때요? 유효. 매매는 유효. 5번 명의상약정이 무효라 그랬죠? 무효니까 해지 못해요. 계약의 해지라는 건 계약이 유효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인 계약 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5번도 X. 그런 거 2번. 8번 갑은 X 토지 소유자인 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에 등기는 을에게 이전을 또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매수인이냐가 빨리 머릿속에 와야 되죠. 갑이 매수인, 신탁자. 그럼 또 요거예요. 그죠? 요거 갖고 더 푸는 거야. 1번 을에게 이전 등기에도 불구하고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이 이렇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갑과 할서에 무슨 매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이 소유자도 아니니까 3번 갑이 직접 을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이렇게 되죠. 4번 을은 병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반환. 병이 왜 대금을 반환해요? 계약이 유효인데. 그죠? 그러니까 병이 말소하라면 말소해야지.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대금 반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을에게 말소하라 그랬을 때 을이 병한테 야 너 대금 갑에게 돌려줄 때까지는 나 말소 못해.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 4번이 틀렸고요. 5번. 자, 좀 전에 갑은 을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를 못한다 그랬죠? 을이 스스로 넘겨주는 건 괜찮대요. 5번. 을이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자, 9번도 마찬가지죠. 갑은 병으로부터 땅을 사면서 등기는 병에서 직접 을의 이름으로. 이거죠? 이거예요. 또 이거야. 게임 끝났어요, 이제. 1번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물로 소멸했어요? 안 했잖아, 여전히 등기. 2번 명의상약정 무효라 그랬죠? 그럼 해지할 수 없으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 X. 3번 갑이 병입으로 등기한 거. 이 불법한 임급이에요? 명의상약정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강행규정 위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한 임급여가 아니다. 4번 나왔네요. 을이 스스로 등기를 넘겨줬다면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5번 됐고요. 10번 을은 갑으로부터 2021년 1월 5일 갑수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재산상을 은폐하고서 여자친구 병 나오면 이제 나중에 결혼을 꼭 해요. 이렇게 뒤에서 보면. 네. 자, 을은 갑으로부터 땅을 매매하면서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한테 등기 이렇게. 이거 똑같죠, 그림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무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되겠죠. 1. 을병사의 약정 무효. 그죠?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갑. 3번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 X. 못한다. 약정이 무효기 때문에 해지 안 된다. 4번 병이 X 토지를 정한테 팔았다. 정은 설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나중에 둘이 결혼했다. 그때부터 유효.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때부터 유효. 그래서 탈법 목적이 없다면 혼인 후부터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틀린 거 3번. 자, 11번. 갑은 을과 을 명의로 병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자, 갑은 을과 을 명의로 병의 부동산을 매수. 이렇게 돼요. 이거하고 다르죠? 수탁자가 매수예요, 수탁자. 이 계약 명의 수탁이죠. 이때 약정은 무조건 무효지만 등기와 매매는 병의 선액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병이 악이라면 무효, 병이 선이라면 유효. 이렇게. 딱 그렇게 머릿속에 넣고. 자, 그럼 1번 갑을 사이의 명의상 약정은 무효죠. 2번 병이 모르니까 매매 유효, 등기 유효, 그런 소유권 취득. 그죠? 자, 병이 선이에요. 그럼 매매 유효야. 매매 유효고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 그 다음에 얘. 갑한테서 받은 매수자금 있죠? 그건 돌려줘야지. 부당이득. 명의상 약정이 무효니까 받은 건 돌려줘야죠. 돈 돌려줘야죠. 수탁자는. 따라서 그런 갑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죠. 자, 병이 소유입니다. 을이 소유권을 갑에게 넘겨줬어요. 넘겨줄 수 있다 없다? 을이 스스로 넘겨주는 건 괜찮다. 을이 갑에게 스스로 소유권 넘겨주는 건 괜찮다.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을이 갑에게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는 건 괜찮다. 자, 5번 을이 갑의 지시로 갑과 명의상 계약을 체결한 병. 또 했어, 이 자식이. 또 명의상을 또 했어. 이것도 무효. 등기를 이것도 무효. 그렇죠? 이 상황에서 갑이 또 정하고 명의신탁을 했어. 무효. 등기 넘겼어. 무효. 그렇게 되죠. 그죠? 따라서 다 무효니까 갑은 정의 이전등기 청구권이 없습니다. 12번 명의신탁자 을과 명의신탁자 병사의 약정에 따라서 병은 매수인으로서 자 을병사의 명의상 약정이 있고 을이 병에게 돈을 줬고 병이 갑과 매매계약
그다음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역시 계약명의 신탁이죠. 기업 갑이 명의상 약정을 몰라. 약정은 무효죠. 매매 유효, 등기 유효죠. 얘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을이 병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을이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 하나, 뭐 돈 내놔. 내가 준 돈 내놔. 그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기업 을은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못 합니다. 자, 네 만약에 알고 있어, 얘가 악의야. 그럼 매매 무효죠. 그러니까 얘는 대금 돌려줘야 되고 얘는 등기 돌려줘야 되죠. 계약이 무효니까. 따라서 병은 갑에 대해서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갑은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을이 명의상 약정을 알고 있어. 얘가 알고 있어. 왜? 을이? 아, 갑이. 그럼 매매 무효죠. 등기 무효죠.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죠. 갑이 소유권자. 따라서 을은 갑에게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뭐 우리 소유자도 아닌데 지가 무슨 안 되죠. 그러니까 이유는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기억니은 디귿. 명의상 약정이 계약명의 신탁 약정일 때 매도인의 선악에 따라서 매매와 등기의 유무효가 달라진다. 그것만 딱 머릿속에 박으시고. 13번 아우 징그러워. 갑이 을수 땅을 사면서 친구 병이 을과의 계약을 통하여 병명의로 이전 등기하되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갑이 을과 약정을 하고 아니 병과 약정을 하고 병이 을과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약 명의 신탁이 되겠죠. 이것도 계약 명의 신탁이 되겠죠. 5억 원을 줬고 네 번째 주 병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을. 얘가 선이죠. 모르는 을이라 그랬잖아요. 약정 무효, 매매 유효, 등기 유효, 병이 완전한 소유자.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 1. 갑병사의 합의, 약정 무효죠. 2번 병은 소유권 취득하죠. 병이 정한테 팔면 당연히 정도 소유권 취득하죠. 자, 4번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뭐? 준 돈 5억 원 내놔라.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지요. 자, 5번 갑은 병에게 집한 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병에게 할 수 있는 거 돈 돌려달라. 14번 병소유 땅을 취득하고 싶은 갑은 을과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을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을 명의로 병과 계약. 아우 사람만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갑은 을에게 돈 줬고 약정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선이 이렇게 되죠. 약정 무효. 갑은 을에게 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을은 완전한 소유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갑을 간의 명의상 약정은 무효고요. 2번 을은 갑에게 돈 돌려줘야 되고요. 3번 병이 악의라면 물권 변동은 무효고요. 그죠? 4번은 됐고요. 5번도 됐습니다. 뭐 명의상 불동산 실거자 명의상 약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 언제인지도 몰라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15번. 자, 지금까지 본 거는요, 특히 계약명의 신탁의 경우에 둘이 매매가 있었죠. 그죠? 근데 15번은 경매. 2020년 개시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라는 갑은 을과 약정을 하고 을에게 돈을 줘서 을이 경매에 참가했다라고 돼 있죠. 이게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경매라면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유효. 약정은 무효고 이거는 변함없이. 다만 경매와 을 등기는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유효. 이렇게 돼요. 않고 유효. 1번 명의상약정 유효. X 명의상약정 무조건 무효.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번 병은 을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가 없고요. 3번 대내외적으로 을이 소유자고요. 대내외적으로 을이 얘가 소유자고. 4번 을이 명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 상관없어요.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수탁자와 거래한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자, 5번
또 나왔어요. 명의상약정은 무효라 그랬죠, 무조건. 무효인 약정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 틀린 지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상약정은 이렇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만 구별해서 푸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아까 그 집합과목부터 위까지 세 가지는 지금 체크해 드린 거 그것만, 그것도 머리가 아프죠? 정신 없죠? 아, 찍어 그냥 찍어. 3번이나 4번으로 쫙 한 번을 찍어요. 보통 3번, 4번에 답이 있어요. 특별법은. 그러니까 요 하나쯤 하나는 맞춰, 하나만 맞추면 돼요. 그래도 불안하죠? 한번 또 시험 문제 나오면 다시 지문 따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복습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상위법까지 보지 마 제발. 시간 낭비니까.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도 뭐라 그랬고 하긴 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